자, 오늘은 5%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관심 많으시고, 또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제가 쭉 보다가 어떤 문제를 좀 말씀해 드릴까 하다가 지금 연금부자들 책, 요걸 가지고 쭉 하고 있다가 지금 기본적인 연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는 다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러면, 연금 상품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드리는 부분. 1장 1단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어떤 게 특징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댓글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정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진님 반갑습니다. 테임스방님도 반갑습니다. 이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저보증연금들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세요. 연금 상품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상품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연금들이 금리 연동형 연금이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변액 연금들도 있고, 요즘은 최저보증 연금들이 이제 거의 대세를 또 개인 연금 보험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김승환님 안녕하십니까? 안태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판매되는 연금들 추세를 보시면요. 물론 이제 가장 순위상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시고, 국민연금 추납, 반납 이런 거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임의가입 통해서 많이 늘려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당연히 하시는 거죠. 연금저축. 그래서 연금저축 올해까지는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600만 원 한도 받으시기 위해서 연금저축 하신 분들 많이 늘고 있고, 연금저축은 증권사에 많이 하시죠. 근데 어차피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고 펀드 선택은 개인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금으로 넘어가게 돼서 비과세 연금보험을 많이 하게 되죠.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품인 반면,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돌려드리고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반면, 비과세 연금보험은 지금 가입하실 때는 세금을 환급해드리는 게 없죠. 대신에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과세 연금들 중에서 실제로 비과세 연금은 세금을 이제 국가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고, 그 연금을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연동형으로 불릴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불릴 것이냐, 아니면 최저 보증을 통해서 일정한 금리를 보증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배수찬님 반갑습니다. 네, 제일리님도 반갑고요. 김현기님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간둥이 동택님 질문하셨네요. 5% 최저보증연금 중도 해지하면 최저보증이 아니라 운영되던 수익률로 계산해서 해지연금이 나오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5%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사실 이 5%라는 것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냥 5%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금 받는다는 조건에서 최저 보증을 해드린다는 거,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가입하시고 나서 중간에 내가 인출할 수도 있고, 또 해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받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연금 받거나 받다가 돌아가시는 그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5%로 불린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고 또 돌아가시면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이 상품의 원래 구조는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 변액연금이죠. 그 얘기는 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채권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낸 돈을 투자해서 수익에 따라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인출하게 되면 결국은 투자 수익이 연동하기 때문에 5%의 수익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주가가 좋으면, 진짜 투자가 잘 돼서 주가가 좋아서 수익이 잘 나면 5%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5%를 넘어가게 되면 이 연금은 최저 보증 연금이기 때문에 5% 이상의 수익을 드리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투자 수익을 통해서 5%를 매년 넘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최저보증연금의 특성상 납입액의 대부분을 70% 가까이를 채권에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비중이 30%가 이내가 돼요. 낮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잘한다고 해도, 수익이 잘 난다고 해도 연 5%의 수익을 계속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인출하고 해지하시는 분들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반면에 연금으로 받거나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연금과 사망 두 가지 조건을 보시는 분들은 5%를 확정해 드린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뭐 변액보험인데 투자 수익 연동하는데 5%를 보증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뭔가가 되면 뭔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투자에 대한 연동이 있지만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는 확정을 해주는 것이고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임스 방님이 연금이 최소 10년 이상의 상품인데 5% 최저보증 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과연 몇십 년 이후라도 지속이 가능할지, 만약에 지속이 되지 못해 파산하고 인수하지 못하면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굉장히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사실 우리가 무슨 1년, 2년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연금 받는 기간도 최소 20, 30년, 뭐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그러니까 50세에 가입하신 분들은 최소 40년, 40세 가입하신 분들은 50년, 60년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금융회사가 과연 안전할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뭐 그런 고민 왜 안 하겠어요? 저도 뭐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2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게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죽으면 받는 보험입니다. 그때 근데 굉장히 많이들 가입했고 저는 뭐 이 일을 하기 전부터 가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때 20년 전에 종신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뭐 이제 잘 안 돌아가시니까. 근데 예전에는 많이 가입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 해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 유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같이 뭐 20년 넘게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는 그때 종신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 좀 외람되지만 단체로 돌아가실 거예요. 단체로. 그럼 항상 고민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과연 내가 죽을 때 내 사망보험금을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을까? 엄청 고민스러워요. 왜냐면 그때 가입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골고루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한때 집중적으로 판매되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지급할 시점이 되었을 때 다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스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가정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답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30년 후에 살아있을까? 대한민국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210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5천만인데, 앞으로 8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라고 해요. 그죠? 자, 1700만인 나라에, 1700만 명이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5천만 명이 살다가 1700으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1000만 명 살다가 1700만 명으로 늘으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호주는 인구가 2500만 명인데,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는 몇백 배가 더 큰데, 인구는 2500만으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인구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5천만이 살던 세상에 170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점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아마 대한민국 기업이 아닐 수도 있고요. 굳이 여기 인구도 없는 나라에서 기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CEO 입장에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지금들 은행이 있지만 은행들이 과연 그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생각을 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할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고안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사실상 뭐 지금 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부동산은 과연 안전할까?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인데, 뭐 자명한 사실이 있어요. 2100년도에는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더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강남은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좀 외곽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않는 동네, 이런 데들은 굳이 아파트가 있지만 다 비어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면서 너무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 금융회사들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 요즘 M&A 인수합병을 통해서 인수가 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이제 부도났을 때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장치를 갖고 있는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품 자체가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혹시 망한다 하더라도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보관하고 있고 외부에 맡기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금자 보호 되고 안 되고가 내 재산을 지키는 것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라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저보증연금에 대한 안전성, 연금에 대한 안정성이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큰 회사로 가실 수밖에 없죠. 큰 회사로. 뭐 큰 회사라고 다 안전하다고 뭐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지금 최저보증연금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지금 한 3군데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회사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회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맡겨서 연금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품의 특징을 보시면 그 큰 회사들은 상품의 스펙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상품들이 뭔가 좀 약간 회사가 조금 그레이드가 낮다. 그러면 상품의 스펙은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뭐 우리 상품 다 그렇잖아요. 우리 상품도 결국은 중소형 회사들은 실력으로 승부해야 되는 것이고 브랜드가 안 되니까, 큰 회사들은 브랜드가 되니까 상품력은 조금 더 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 상품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최저보증연금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5%를 최저보증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 동안 연금 받기 전까지 5%를 최저보증해준다는 것이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평생 연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평생 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 확정 받겠다, 뭐 5년 확정 받겠다, 20년 확정 받겠다, 이렇게 확정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건 일반 연금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최저보증 상품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 없고요. 평생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 받는 거, 그렇게 선택하셔야지 중간에 내가 뭐 10년 확정으로 받겠다,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앞으로도 금융회사에 가셔가지고 좋은 상품, 괜찮은 상품을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는데, 그 괜찮은 상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상 거기에는 옵션이 있다. 옵션. 뭔가가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하시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저보증연금의 조건은 5% 달리를 보증하는 조건은 일단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 동안 5%를 무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금 개시 이후에는 평생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중간에 내가 중간에 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간주기 동생님, 일시납으로 받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평생 연금으로 회사가 주는 대로 나눠 받으셔야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호선님, 거치기간 1년 이상 하면 5% 보증인가요? 자, 이 질문 자체도 이 상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5% 보증은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 동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를 1년 하신다면 1년 동안만 5%가 불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치를 10년을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5%를 불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내가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늘리려면 납입하고 거치를 길게 하셔야 되는 거죠, 길게.
그렇지 않고 내가 중간에 만약에 뭐 1년밖에 거치 안 했다. 그럼 5%는 1년밖에 안 붙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 상품은 최대한 납입과 거치를 길게 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것이지, 뭐 1년, 2년 했다. 그럼 사실 안 하시는 게 나아. 큰 의미가 없어요. 최소 제가 해보니까 한 5년 이상은 거치를 하시고 기간을 주셔야 나중에 연금 받는 금액이 실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5%를 부리면 5%를 이자를 불이해주면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자를 붙이지 않아요. 연금이 개시되면 금액을 딱 세팅합니다. 그 세팅해가지고 그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금액을 드리는데 첫 번째, 금리 연동형 연금들은 예를 들면 세팅하는 시점에 금리가 2%였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드리기로 세팅을 했어. 자, 그런데 연금 개시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50만 원 받기로 한 게 51, 52 올라갑니다. 반대로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49, 48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모든 연금들이 연금 개시한 이후에 계속 이자를 주는 연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고 개시한 딱 시점에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금리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변액연금도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연금들은 지금처럼 똑같이 금리 연동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투자를 하는 연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도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계속 투자할 수 있겠죠.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 연금 중에서도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투자하는 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금들은 이건 이자의 개념이 아니고 수익의 개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연금을 내가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투자 수익이 더 났어. 그러면 55로 올라가지만 반대로 손실이 났어. 그럼 45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계속 이자를 주는 상품은 없다. 연금이 개시한 이후에 이자나 수익에 따라서 결국은 변동할 뿐이다. 자, 그런데 최저보증연금은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그 금액이 50만 원으로 픽스를 했어요. 그 금액을 평생 지급해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더 드리지 않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덜 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 금액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연금이 고정적인 금액이 픽스가 돼 있다는 점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네. 자, 그래서 연금 개시한 이후에 연금 수익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막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대부분의 연금들이 연금 개시 시점까지 그 기간 동안 불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불려진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연금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그 고민이 결정돼서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우님, 1억 10년 거치 후 연금은 평생 월 얼마씩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나이에 따라 달라요. 1억을 10년 거치하게 되면 만약에 5% 최저보증연금으로 단리로 5%로 늘어난다면 500만 원씩 10년간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통장에 1억 5천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60세에 계셔야하시냐 65세에 계셔야하시냐 70세에 계셔야하냐에 따라서 연금에 대한 지급률이 다 달라요. 그거는 상품 설계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한 65세부터 만약에 연금 받는다. 그러면 뭐 한 50에서 60, 또 거치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뭐 70까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다 1억 정도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좀 적게 받으면 4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연금을 가입하러 오시거나 문의하신 분들이 이 정도면 연금을 좀 많이 받겠지라고 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주실 줄 알고 오시는데, 우리나라 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상 1억이란 돈도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금을 설계하는 제 입장에서도 보면 더 많이 받는 연금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그런 연금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런 연금을 찾아서 드리려면 결국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자, 그러면 위험은 감수하기 싫고, 그러면 결국은 점점 더 낮은 금리에 낮은 수익의 연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납입분이 움직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업비 차감과 5% 적용되는지요. 네.
자, 이 5% 최저보증연금은 내가 매달 내실 수 있고 일시불로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내는 연금액과 그 납입액과 그 다음에 내가 낸 돈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자, 그러면 보통 다 아시다시피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연금 적립액에는 되게 유리해요. 자, 그런데 이 최저보증연금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최저보증연금 상품은 내가 매달 기본으로 내나 추가 납입을 하나 연금 수령액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내가 낸 돈의 5% 이자를 붙여서 쌓여간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주는 것이지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나 비용을 공제하고 난 금액에다가 5%를 불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연금과 변액연금 이런 대부분의 연금들은 여러분이 내시는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자를 붙여요. 예를 들면 내가 2.5%짜리 금리 연동형 연금에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100만 원 내셨어요. 그럼 100만 원에 2.5%가 붙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서 예를 들면 사업비가 5%가 빠진다. 그럼 100만 원에서 5% 빼고 난 95만 원에다가 2.5%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을 떼고 들어가기 때문에 2.5%가 붙어도 원금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데 최저보증연금은 그렇잖아요. 완전히 컨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 최저보증연금은 상품 구성으로 보면 연금 받는 사람에게는 완벽해요. 왜냐? 내가 낸 돈에서 사업비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5%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낸 돈에 그냥 5%를 붙여버려요. 은행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업비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 없는 구조라고. 왜냐면 사업비는 언제 붙이냐? 중간에 해지할 때 다 뛰거든요.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비,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수익률, 손실률 다 뛰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해지하는 사람들은 페널티가 커요. 하지만 연금 받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연금 받는 사람들은 내가 낸 돈에다가 5% 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쌓여있는 금액, 그 네트로 쌓여있는 그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 쌓여있는 원리금에서 내가 받아간 금액 빼고 나머지를 그대로 일시불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금 받는 경우와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는 두 가지 경우만 가정하신다면 원금과 5% 이자를 가지고 단 1원도 손해보지 않는다. 원리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사업비 필요 없다. 사업비는 해지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상품을 잘 연구해 보시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시는 분들은 사업비 고민 하셔야 되겠지만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비 고민 전혀 할 필요 없다. 사업비 차감도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이 내시는 돈에다가 5% 이자가 붙어서 쌓인 금액을 연금으로 드린다. 그거는 기본보험료를 내나 추가납입을 하나 상관없다.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상품은 기본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추가납입하는 것이 그 상품에서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저보증연금은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기본보험료나 추가납입보험료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기본보험료를 늘려가면 보험료의 일부가 할인이 돼요. 한 0.몇% 할인이 되거든요. 근데 추가납입은 할인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니까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기본보험료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님 반갑습니다. 저축성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계셨는데 연금 전환이라는 용어는 결국은 그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 가지고 연금을 재가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만약에 연금으로 전환하신다면 기존 보험이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된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기가 됐으니까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에 연금을 전환해야 될 이유는 많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상품이 연금 전환 조건 자체가 가입 시점으로 소급시켜주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런 조건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시다면 굳이 연금 전환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만기에 찾아가지고 더 좋은 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저보증연금에 관심 많으신데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실 5%라는 것이 믿기가 쉽지 않다. 요즘 어디 가서 5% 주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자도 5%가 넘어가고 있죠, 사실. 예.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또 올라갔다 떨어질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내가 납입하고 거치하는 기간 동안 5%를 최저 보증한다는 사실은 좋은 조건인 건 사실입니다. 좋은 조건. 그런데 이 좋은 조건이 무조건 좋은 조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드린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이 상품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상품 어디 가서 가입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중간도 인출도 가능하고 뭐 필요하면 해지도 가능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이 가입하셨다면 사실상 이 좋은 상품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 세 군데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보험사 뭐 여기 영상에 일일이 다 회사 이름을 검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세 군데 보험사가 각각 약간의 특징들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저 보증 연금이 궁금하시다면 그 3개사의 상품을 좀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 회사는 5%를 평생 보증하고요. 납입기간, 거치기간 내내. 한 회사는 20년만 보증하는 게 회사가 있고요. 또 한 회사는 납입기간만 보증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납입 거치기간 동안 내내 보증해준 회사가 연금액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이 상품을 보시면 납입액을 불려주는 5% 그 기간 동안 불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불린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할 때 지급률이라는 또 구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렸지만 지급률이 낮아버리면 연금액은 낮아지는 거고 적게 불렸지만 지급률이 높아버리면 또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은 제대로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간둥이님 이해가 좀 어려웠었던 모양인데 예, 추가 납입을 하시나 안 하시나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연금액은 똑같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 납입을 하고 안 하고를 어떤 상품들은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매월 낼 예정인데 100만 원을 한 번에 낼까 아니면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50만 원을 추가를 할까 이 고민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보험들은 100만 원 하시는 것보다 50만 원 내고 50만 원 추가 납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런데 최저보증연금은 둘 다 연금액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만 원 하시면 되고 50만 원 할 수 있으면 50만 원 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그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내가 이 상품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호선님 20년 지급이랑 평생 지급이랑 선호도가 비슷한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금을 지급받으시면서 평생 연금으로 받을까 20년 확정형으로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알려드리면 만약에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신다면 65세부터 일반적인 연금 자체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10년 확정은 75세까지 드립니다. 20년 확정은 85세까지 드려요. 종신연금액은 평생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종신연금액을 어떻게 금액을 산출하느냐? 평균 수명 정도까지 사는 걸 기준으로 산출해요. 그러니까 65세에 연금 받으신 분들이 평균 수명이 지금 85세 정도 나오거든요. 85세 정도까지 사실 거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세팅을 해서 85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좀 덜 받고 85세 이후에 돌아가시면 좀 더 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10년 확정을 받겠다. 그분들은 10년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20년, 65세에 개시를 해서 85세까지 20년 받으나 65세에 평생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구조로 받으나 20년 확정형과 20년 평균 수명으로 계산된 종신연금형 두 연금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65세부터 20년 확정형으로 받느니 65세부터 종신형으로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훨씬 더 연금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간둥이님, 추가납입분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셨는데 추가납입분도 연금에 그냥 반영됩니다. 100만 원을 하신 분이 나중에 100만 원 연금 받는다면 50만 원을 내고 50만 원 추가납입해서 100만 원 하신 분도 똑같이 100만 원 연금 받는 사실이니까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추가납입이나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연금액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가납입이 더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납입은 언제 유리하냐? 해지하실 때는 좀 더 유리해요.
사업비 차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연금 받는 거는 100만 원 하시나 50만 원 내고 50만 원 추합해서 100만 원 하는 것이나 어차피 내 통장에 나가는 건 100만 원이에요. 연금 수령액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SM님, 그 22세 아들 거 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드님들은 삼성전자 주식 사주세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연금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자, 뭐 애들 이름으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자, 테임스방님, 네. 세법이 바뀌어서 비과세 적립식 연금으로 가입 시 월 150만 원 이상이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과거 납입 완료된 비과세 연금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자, 비과세 연금 납입할 때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비과세가 명시하게 알려드릴게요. 매월 적립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2017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들은요, 월 적립식 연금은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예요. 그런데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적립식 연금은 1인당 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납입하신 것만 연금 탈 때 비과세 됩니다. 아시겠죠? 딱 법이 그때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납입 잘 보셔야 돼요. 2017년 3월 계약이다. 그러면 금액 관계없이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무제한 비과세. 그런데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 그럼 내가 납입액이 얼마인지 보셔야 되고 연간 1,800을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거는 점점 더 강화되겠죠. 일시납 같은 경우에는 일시납은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하신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하신 건 무제한 비과세였고요. 2013년 2월 16일 이후부터는 2억으로 바뀌었어요. 2억으로. 그 다음에 2017년 4월 1일부터는 1억으로 바뀌었어요. 1억.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들은 한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미 다른 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일시납 같은 경우는 1억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1억이 이미 한도가 넘으신 분들은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HSM님, 자녀분들은요, 꾸준하게 하실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게 좋겠지만, 사실 이게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내주시는 거잖아요. 부모가 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돈 벌어서 제일 내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국민연금 한 달치만 내주시는 거,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애들이 돈 모아서, 투자도 좀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사실상 저는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한 40, 50대 정도 되시니까 그때부터 연금 관심 많이 가지시거든요. 정상이에요. 그때부터 관심 가지셔야지. 20, 30대가 연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국민연금하고 연금저축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걸 필수적으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임스방님,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예, 비과세 연금은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제 세금을 안 내신다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 무조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비과세라는 건 무엇이냐? 비과세는 발생한 수익, 이자 소득이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품을 나중에 연금 받으면 다 비과세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신 원금은 이미 세금 내고 받아온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번 달에 일하셔가지고 월급 500만 원 받으셨어요. 그 중에 500만 원 다 세금 내고 500만 원 받아왔잖아요. 이미 세금을 낸 돈이에요. 이 돈으로 내가 연금을 가입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가입했어. 세금 낸 돈으로 50만 원 가입했기 때문에 이 원금 50만 원은 다시는 세금을 내면 안 돼요. 이 원금 50만 원에다가 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원래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금을 낸 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50만 원을 내가 열심히 부었더니 여기에서 5% 이자가 붙었어. 그럼 내가 낸 돈은 1억인데 여기에 5천만 원 이자가 붙은 거예요. 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수익이 생겼잖아.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거기서 안 매기는 게 비과세, 매기는 게 과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비과세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원금도 비과세 된다니까 좋아해. 원금은 원래 세금을
원래 세금을 이미 낸 거기 때문에 비과세, 과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포장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발생한 수익이 돼서 비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에 비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1%, 2%짜리 상품에 비과세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종신보험 비과세 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웃겨 죽겠어. 종신보험 가입해가지고 원금이 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원금 되려면 적게는 10년, 많게는 2, 30년 걸려요. 그리고 2, 30년 걸려서 간신히 원금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은 5천만 원인데 이제 뭐 2, 30년 됐는데 한 5,500 됐어. 30년 만에 500만 원 이자 붙었는데 비과세라고 좋아해. 원래 5천만 원은 원래 비과세, 원래 세금 낸 거야. 추가 30년 만에 500만 원 이자 붙었다고 비과세라고 좋아해.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자, 비과세는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많이 보려면 수익이 많이 나는 상품을 1차적으로 가입해야 돼. 그리고 그 상품에서 비과세가 됐을 때 내가 좋은 것이지 수익이 나지도 않는 상품, 손실 나는 상품에서 비과세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 팔 때 양도세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언제 내요? 내가 집을 5억에 샀는데 집값이 7억이 됐어. 그 2억의 양도 차익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5억에 샀는데 집이 3억이 됐어. 집 팔았는데 손해봐.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차익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요? 내가 집 원래 샀던 원금 5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이 비과세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거, 수익에 대한 거, 상품에 대한 거, 상품의 본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포장만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과 다른 상품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 가입해가지고 중간에 해지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자, 재간둥이님, 일시납과 적립식 비과세는 합산하여 인정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세법상 어떻게 되냐면, 일시납 1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있고, 1인당. 그 다음에 별도의 규정에 매월 150만원,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상품도 별도로 비과세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월 150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실수로 연간 1800을 넘었어요. 그러면 걔는 과세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납입액이 1억 원이 안 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세법상 되게 복잡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뭐냐면 일단 일시납 1억과 월 150은 1인당 각각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 두 개 다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찬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당에 테라스가 있는 2층 전원주택에 살면서 몸 건강하고 연금을 월 500만원씩 받게 된다면 이재용도 안 부럽겠네요. 네. 그럼 이재용 안 부럽지. 이재용 얼마나 고민 많겠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보세요. 엊그제 뉴스 뭐라 나왔어.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목숨 걸고 운영하겠다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 경영하겠다잖아요. 불쌍하잖아. 불쌍해. 그죠? 예. 결국은 회사를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CEO가 목숨 걸고 지금 진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불쌍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다 팔아 넘기고 그냥 있는 돈으로 평생 즐기며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얼마 산다고. 뭐 죽으면 뭐 동상은 세워주겠지만 뭐 죽으면 나 알아줘? 내가 살 때 즐겁게 살고 가야지. 죽고 나서 돈 많으면 뭐해. 자, 그래서 목숨 걸고 회사를 경영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도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그죠? 자, 최현남님 안녕하세요. 최저보증연금 먼저 1,000만원 들은 다음에 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0만원 일시납 하신 분들은 추가로 2,000만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가 납입도 여러분들이 당장 돈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보다 당장 돈이 있는 만큼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됐을 때 돈 생기면 추가 납입을 또 하시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당장 바로 받아야 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은 금액을 좀 세팅을 하셔서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5천만 원은 바로 받으시고 대신에 한 나머지 5천만 원은 최저보증연금을 통해서 일정 기간 거치한 후에 나중에 연금 받는 방법 이렇게 분할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저보증연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일정 기간 거치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5년 정도는 거치해서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는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바로 즉시로 받는 방법은 최저보증연금으로는 불가능하고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님, 건강보험료의 연금 소득 점수가 점점 크게 반영되는 거 보고 연금 가입할지 말지 고민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연금 반영되는 거 보시면 제가 건강보험공단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연금 점수가 2022년 7월부터 반영률이 올라가요. 지금은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30만 원 받는 걸로 소득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7월부터는 3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을 50% 잡기 때문에 50만 원 받는 걸로 인정해요. 자, 그런데 이 50만 원 인정하는 것이 공적 연금만 현재 반영하고 있어요. 공적 연금.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건강보험료에 50만 원 받는 걸로 7월부터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이라든가 지금 비과세 연금 같은 사적 연금, 개인 연금들은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조만간 반영할 거예요.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을 할 것이고, 비과세 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비과세 연금들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연금 받으셔서 건강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비과세 연금을 가장 우선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또 하나, 비과세 연금은 평생 연금 받으면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합산되지 않고요.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 비과세 연금 같은 경우에 혹시 과세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내가 1억을 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받으면서 바로 소득이 생기니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통장에 1억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장에 1억 있으면 1억에 대한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연간 이자 소득이 발생해요. 그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이자 소득이 생기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1억을 연금으로 가입하셨다. 그러면 연금은 가입하고 나서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원금을 뺏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억을 가입해서 설령 과세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원금을 뺏쓰는 기간 동안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언제 반영되냐? 내가 연금을 5년, 10년, 20년 쭉 받아가지고 언제부턴가 내 원금을 이미 다 받았어, 이제. 그 다음 받는 것이 바로 이자야. 그때부터는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제서 한 15년, 20년 지나서 연금 소득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에 반영돼서 건강보험료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통장에 1억을 넣어두면 올해에도 건강보험료, 내년에도 건강보험료, 후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돼. 왜? 이자가 계속 발생하니까. 하지만 만약에 연금으로 두신다면 이 연금을 뺏어서 원금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10년, 20년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이연. 건강보험료 이연 효과가. 자, 그런 차원에서 연금도 유리한 장점이 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상품을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신다면 여러분 노후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줘서 평생 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평생 연금 쓰려고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것이지 내가 모아서 더 불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선진국을 보면 연금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꿀떡 아이스님. 꿀떡 아이스 먹고 싶다, 갑자기. 꿀떡 아이스, 나 좋아하는데. 꿀떡 아이스, 와플, 호떡, 빵또아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데. 꿀떡 아이스님. 만약 종소세 상관없이 연금 많이 받아서, 보다 더 윤택하게 살겠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도 삶의 질은 유리하죠? 네. 자. 세금을 더 내서 상관없이 연금 많이 받고 삶의 질을 유리한다면 좋으시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낸 만큼 국가가 잘 또 사회를 유지해주면 좋겠죠. 중요한 건 이게 세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삶의 국가가 그런 부분에서 더 국가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게 사실 문제지. 그죠? 세금은 많이 낼 수 있어요. 많이 내는 만큼 국가가 잘
나라를 운영해주면 됩니다. 최현남님, 감사하고요. 베스트님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뭐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해결되었으면 좋아요 계속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지금 좋아요 누르는 타이밍. 자, 눌러주세요. 좋아요. 우유다이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배려.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김원중님, 건배우로 제도가 너무 자주 크게 소급되어 바뀌니 주기적으로 계속 제도 세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점점 박사가 되어가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불쌍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사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특히 돈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 돈 공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공부를 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위험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차라리 30년, 40년 전에는요,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됐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불행한 세상이야. 지금은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내가 다른 것도 다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야. 모르면 코베가, 모르면 다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세상이 복잡해졌는 걸. 세상이 모르면 당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기 원시 시대가 훨씬 행복했겠다. 원시 시대 공부 안 해도 그냥 그 뭐 길가에 뭐 저기 산에 들어 널려 있는 열매 따다가 먹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 놀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더 살기 편해졌다고 하지만 지금은 편한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상황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냐면 제가 하는 일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모르게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의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꿀떡아이스님 감사합니다. 네. 비너스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변액연금보험 1신압으로 5년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펀드 변경하지 않고 채권형으로 놔두어서 아직 원금이 안 됐는데 연금 개시나기가 되어 받게 되면 원금은 보장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펀드 변경을 안 하셔서 채권형으로만 두셨다면 최근 몇 달 동안 주가 하락장에서는 크게 좀 방어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금리가 상승 추세여가지고 채권형도 수익이 안 좋습니다. 요즘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지금은 주식형, 채권형 사실 다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연금 개시 시점에 이렇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해도 원금 보증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금 보증해드리는 대신 원금 보증 수수료 매년 0.5%씩 띄고 있습니다. 매년 0.5%. 그게 쌓이면 엄청난 금액이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품 전화해 보셔가지고요. 원금 보장해주는 건 좋은데 원금 보증 수수료를 얼마나 떼고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마 놀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뭐 연금 개시 시점 앞으로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금 안 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아무리 수익이 안 나도 원금은 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원금이 안 될까봐, 혹시 안 될까봐 그 원금 보증해달라고 해가지고 원금 보증 수수료를 엄청나게 띄고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주영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김종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수님, 시간 강사나 알바생은 비과세 연금 중 어디서도 어떤 연금을 넣는 게 가장 유리한지요? IRP도 가입이 가능한지요? 자, 일단 소득이 증명되신 분들은 연금 저축 IRP 다 가입 가능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연금 저축은요, 연금 저축이나 IRP는 연말에 세금 환급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환급해줘요. 연말 정산 시에. 그럼 이거 꼭 알고 계실 게 있어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얘기는 뭐죠? 세금을 낸 게 있으면 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급을 해줘도 낸 세금까지만 환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바생이나 혹은 그런 소득이 있으신 분 중에서 소득 신고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소득이 있는데 그냥 뭐 뒤로 받으시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소득 신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낸 세금이 있어 없어? 낸 세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셔서 납입을 하셔봐야 세금을 환급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 낸 세금이 없어. 낸 세금이 없으니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연간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근로소득 공제하고 여기 본인 공제하고 한두 가지 공제 빼고 나면 실제로 결정세액이 빵이신 분들이 계세요. 결정세액이 없다는 얘기는 세금이 있었지만 다 공제받아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낼 게 없다라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연금저축 IRP를 추가로 가입해봐야
환급해 드리고 싶은데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환급 받으실 분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굳이 연금저축을 당장 납입하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뭐 계좌를 갖고 계시는 건 상관없어요. IRP도. 하지만 올해 소득이 얼마인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납입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만약에 굳이 연금을 한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올해 세금을 환급받는 상품보다는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 그걸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시게 되면 거기서 낸 원금은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비과세 연금으로 하시는 것이 세법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50분부터 지났는데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신데, 상품의 구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침튀기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연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일정한 상품을 이렇게 뜯어보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다 일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단을 잘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한다는 조건하에서는 이 최저보증연금은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상품이다. 그죠? 다만 몇 가지 유념하실 기간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납입기간, 거치기간을 길게 할수록 유리한 것이고, 또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평생 연금으로만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실 경우는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금융상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귀에 들렸는데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좋은 건 사실이야. 좋은 걸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좋은 건지에 대해서 그 조건을 따져보시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의심하고 있냐면,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떤 얘기냐면 상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의심하고 있어. 진짜 의심해야 될 걸 의심하지 않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융에 대해서 명확하고 명철하게 여러분 판단하시려면 상품의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 내가 이런 상품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문의하시면 저희가 그 상품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다 해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때문에 가입 못하실 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고 그 장점을 내가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게 되면 그 상품이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단점만 보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제대로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신다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융상품은 상품의 본질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연금 가입자, 수많은 금융상품 가입자들이 본질을 보지 않고 옵션만 보고 가입하거나 포장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지 마시고 본질을 보셔라. 그러면 상품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김종수님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김원중님 감사합니다. 경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제 공부. 아니야. 경제 공부 하지 마세요. 경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 돈 공부해. 돈 공부. 주로 단도직입적으로 돈 공부해라. 돈 공부. 경제 일리 어떻게 다 공부해 그걸. 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시고 우리 사회에 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회를 사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최저보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모여가지고 연금에 대한 스터디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연금 제도도 많이 개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올바르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은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또 날씨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이제 뭐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빨리 좀 다 완전히 정리가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복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조만간 여러분 오프라인에서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 뵙고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타님 또 감사하셨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6일이네. 뭐 쉬는 날이네, 쉬는 날. 최대한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노현주님, 5% 연금저축을 대학생인 딸에게 들어줘도 되나요? 되시겠지만, 연금저축이면 5% 연금저축이 아니고요. 5%는 연금보험이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용이니까 상품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 참고하시고요. 대학생인 딸에게는 아직 들어주지 마세요. 걔는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그때부터 연금저축 가입하라고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